어제 국내 증시가 전강 후약 장세를 나타내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틀 전에 발표된 파격적인 내용 때문이다라는 말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올해 들어서 한국은행의 보고서나 이창용 총재가 파격적인 주장들을 많이 내놨었죠. 그런 만큼 노동계, 농민, 부동산 그리고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을 흔든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미국 증시 내용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특히나 마이크론의 주가 흐름에 관심이 많이 모여졌었죠. 그리고 국내 증시 움직임과 관련해서 또 어떻게 연결이 될지 해당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에 홍영커랑 김채연 PD가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어제 장 막판에 우리나라의 국내 증권사의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마이크론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론을 내놨거든요. 그렇죠.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중요한데요. 근데 오늘 마이크론에 이러한 내용의 심각성을 대해서 우리 김채연 PD께서 속보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면 하루 전인데 예. 국내 증시를 흔들었던 이런 반도체 애널리스트이 하루 전을 예측을 못하고 예.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도 올랐고 그다음에 지금 시간에서 13%대 올랐습니다. 아마 많은 시사를 할 대목이 아니냐 하는 예. 우리 한국경제TV를 이끌어가는 현승윤 대표께서 굉장히 방송은 공정해야 된다. 예. 아주 정확해야 된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비컷을 단행해서 경기 침체 여부 이 문제에 가장 초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보면 대표성 지수가 경기 판단으로 실업률과 어떤 대표성의 경기 판단으로 상당히 좀 이렇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간 실업청 건수 같은 이러한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지표에 민감하다는 것은 다들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소비자 신뢰 지수에서 오늘도 신규 주택 착공 건수 이거는 어떤 예상치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예. 사실 예상보다 상회했다, 예상보다 하회했다 하는데요. 대체로 보면 3개월 이동 평균을 볼 때 예상치에 비해서는 지금 부진한 거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시각이 되면서 오늘 다우존스 지수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다우존스 지수 나오죠. 290포인트, 300포인트 가깝게 떨어졌네요. 맞습니다. 이게 원인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또 어제 국내 증시는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아주 대규모다. 이거에 의해서 중국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는 어제 국내 증시는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코스피가 35포인트 정도 떨어졌죠. 그래서 해당의 중국의 상해 지수를 보겠습니다. 부양책 발표할 때 첫날에는 4% 급등세다가 어제는 상승세가 1%로 축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본 증시라든가 이런 미국 증시라든가 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의 이렇게 효과는 상당히 미미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문제 마이크론 비관론입니다. 어제 코스피를 흘려내렸을 만큼 그렇죠. 반도체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 전에. 그래서 장막판에 급락세를 되면서 한 게 반도체 경기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이 반도체에 대해서 신화를 읽으신 진대재 전 장관이랑 같이 한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사실 한계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의존도가 높은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점 내지는 제가 신중하게 워낙 저명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한테 아주 신중하게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는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탈피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이거든요. 그만큼 반도체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거든요. 예. 그러면 이 애널리스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신중한 발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비관론이 되다 보니까 어제 코스피 흘러내는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김재현 PD께서 보여주시는 시간에 주가가 13% 정도 오르고 반도체 전망, 마이크로 전망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이 이제 사실 그렇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또한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이크론의 실적이 워낙 잘 나온 만큼 국내 반도체 업계들 좀 오랜만에 활짝 웃었으면 네, 그렇습니다. 좋겠는 마음이고요.
자, 그리고 올해 들어서 유난히 이 파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은행의 파격적인 주장에 대한 이 뒷얘기가 참 많다고 하는데요. 올해 들어서 유난히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창용 총재가 하는 총재에 취임하신 지 벌써 횟수로 한 4년 정도 되는데요. 예. 전임 그 총재에 비해서는 파격적 발언을 많이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올해 들어서 파격적 사실이든가 주장이 굉장히 국제사회에서도 화제가 될 만큼 예.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의 그 파격 발언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한번 올 들어서 한번 파격 발언의 내용들을 중요한 사실을 대비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고용 보고서죠. 3월 달에 이때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인구 구조 문제 심각성을 지적해서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 한국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조짐, 성장 기반을 좀 약화시키고 물가를 좀 올리는 이게 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요. 이런 우려가 됐죠. 그렇죠. 최근에 발언했던 것이 이제 간병인과 가사 노동자 절대 부족하다. 여기에서 임금이 올라가면 사실은 물가가 올라가지 않느냐. 예. 이런 차원에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 방송을 통해서 미국이 이렇게 인구 구조에 문제가 됐을 때는 제레미 시겔의 글로벌 솔루션, 인도라든가 중국의 젊은 사람을 들여와서 그 미국 경제 인구 구조를 커버하겠다 해서 이 제레미 시겔의 이렇게 글로벌 솔루션에 대해서 누차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외국 노동자를 좀 한국에 사실 들여와야 된다. 이건 뭐 좋겠죠. 예. 그리고 최저임금법도 이제 적용을 배제해야 된다. 이것도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 들어와서 일부 채택해서 홍영권은 뭐 지금 가사노동자 미국 사람 쓰지는 않으시죠? 아, 예, 그렇습니다. 예. 뭐 방송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런 여력도 아마 예, 있을 거로 맞습니다. 생각하는데요. 이 가사노동자를 이제 일부 그렇게 현 정부에서 들어왔는데요. 한 2주, 3주 만에 또 이탈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국은행,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되면 파격 발언하면 그만큼 사실 이후에 찾아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전부 예상을 해서 그 논문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런 걸 생각해서 발표할 것이냐 안 발표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어찌됐든 사실 우리나라 노동계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해외 노동자를 들여야 한다. 이거 뭐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보고서가 나왔을 때도 반발했었습니다는 그 반발이 6개월이 지나도록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가사 노동자에 대해서 이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부작용적인 측면, 노동계 반란 이런 것이 지속되지 않겠나리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오프닝에서 얘기하기를 노동계 다음에 농민을 언급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얘기하신 내용으로부터 한 3개월이 지난 6월에 내놓은 물가 보고서에서도 파격적인 어떤 주장이 나왔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과의 전쟁, 긴장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뭐 농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 예. 올해 농사 짓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겠습니다. 이상 기온, 자연재해 이게 연속이죠. 농산물 가격 아주 급등하죠. 올해 뭐 사과파동, 연초에 사과파동이 있었죠. 그렇죠. 이때 서운그 농지업 장관께서는 가을이 되면 안정된다. 이것도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왕 작가 우리 작가님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제가 예. 왕 작가를 하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주무부서의 장관이 사과값이 불안한데 가을이 되면 안정됩니다. 근데 겨울이 되면 추운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서 작가께서는 겨울이 되면 진짜 추운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여러 가지 시청자한테 시사점을 많이 던져주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그 위에 뭐 상추 파동 뭐 해가지고 예. 이렇게 다들 아실 겁니다. 최근에는 배추 한 폭이 그렇죠. 2만 원 넘습니다. 뭐 이건 화제가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급 측 인플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올해 그 배추뿐만 아니라 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예. 하는데요. 아주 김장값 비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상 뭐냐 수입 물가를 수입 농산물을 개방해서 사실 이것을 가격을 안정시킨다. 당연히 물가 안정에 책임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안을 제시할 거로 보입니다. 근데 한국은 전통적인 농업가입니다. 농민에 이렇게 해서 한국 경제 이렇게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이제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효과 이런 것은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불안하니까 수입물 농산물을 들여야 된다.
당연히 누구나 그것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후에 나올 수 있는 파장까지 같이 겸해서 예. 파격 발언을 하든가 말든가 이렇게 하죠. 근데 그동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쌀 시장 개방할 때 엄청났죠. 저도 뭐 맞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민간 대표 협상으로 직접 참여했던 사람입니다는 쌀 시장 개방하고 우리 농민들의 반발은 이를 말할 수가 없었죠. 그다음에 이전에 그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 예. 이것도 뭐 문제가 없었죠. 문제가 많았었죠. 예, 그렇죠. 이게 정치권에선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가짜 여부와 관계없이 쇠고기 파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그게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이 사실 가짜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 일파만 파악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논리적으로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그때 파장이 되는 것도 우리 국민들의 부담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감안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중에 한 10년 후에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파장이 있으면 그것도 감안해 주는 게 한국은행 것처럼 세금에 의해서 녹을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책 발견, 파격 발언의 어떤 책임 문제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은 이제 이러한 그 농산물 개방에 대해서 오히려 농수산부 장관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에서는 지금 농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르는 거냐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짓지 못한 판에 수입물가까지 가? 그러면 마지막에 이렇게 농작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또 가격이 떨어져? 그러면 가격을 수확하지 못했던 사람도 소득이 감소하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환경에서도 잘 가꾼 사람이 사실 수입 농산물에서 가서 가격이 떨어진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국민 전체를 위해서는 그걸 이해할 수가 있다 하더라도 예. 사실 농민의 반발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가계 부채, 여기에 또 강남 부동산 대책까지 이쪽에서도 또 파격 발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뭐 어젠가 그젠가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이창용 예. 총재가 사실 강남에 이렇게 집값 상승 문제가 가계부채 대출 이런 문제가 연결돼서 자 한국 경제 지금의 두 가지 문제가 뭡니까? 가계부채가 위험세가 넘고 예. 강남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문제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문제가 금리라든가 이런 걸 조정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다르고 행정 규제라든가 이런 쪽에서 도덕적 설득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갖고 이렇게 정책을 조율해야 되는데요. 예.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사실 강남 집값의 파동이 다른 쪽 요인으로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예. 이창용 총재가 하는 보고서에선 한국의 사실 치부적인 측면이라 얘기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는 예.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경제적 능력이 뛰어나다. 자녀 교육한다. 사교육 심해진다. 전국에서 사람들 들어온다. 이런 문제를 했거든요. 이 문제 분명히 이유는 있습니다. 예.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게 대안에서 일반적인 강남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가계부채 줄이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자 강남의 대학 교육 정원 상한제. 저도 이 내용을 좀 잘 몰랐습니다는 예. 이 강남 지역에서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정원을 좀 제한시켜야 된다. 그리고 지방별로 서울대에 들어오는 사람은 점수와 관계없이 안배시켜야 된다. 물론 이제 점수는 좋아야 되겠죠. 예. 안배시켜야 된다 하는 그리고 뭐 이렇게 예비고사이라 그래요. 요새 뭐 예, 대학을 들어갈 때 맞습니다. 예비고사 그 점수까지 뭐 이렇게 이런 쪽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충분히 논리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육계라는 것이라든가 이런 거는 강남 지역의 교육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교육계의 그 파동이 있고 또 강남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야 이게 뭐야? 내가 집값이 올라서 그러는 거냐? 내가 살던 곳이 집값이 올라가는데 왜 이게 싸잡아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한국을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중앙은행의 역할입니다. 신사의 품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이 안 좋은 점이 있지만 그것도 대한민국의 치부입니다. 근데 세계적인 유력 전문가, 옆 전문지인 예. 파이낸셜 타임스가 아주 굳이 이 문제를 얘기할 필요가 있었느냐. 다 인정을 한다 이겁니다. 굳이 문제를 얘기할 필요가 있었느냐 예. 하는 그 문제도 한번 시청자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 대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파격적인 주장일수록 그만큼 부작용이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한국은행 그리고 이창용 하는 총재가 잇따라 주장하는 강남 학군 대입 정원 상한제가 오히려 강남 집값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가능하겠느냐. 예. 근데 중앙은행 총재가 이걸 주장했다. 저희 것처럼 이렇게 강남 집값을 얘기하더라도 시청자분이 일부 댓글에서는 저 한상춘 논설위원도 강남에 사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서울 불광동에 살았다고 예, 그랬지 않습니까? 이만큼 이런 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저는 뭐 이창용 총재가 강남에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야, 중앙은행 장관까지 이 정도까지 강남에 대해서 얘기해? 하다 보니까 이게 역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예. 다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강남뿐이 없다. 이런 쪽에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뭐냐, 이 강남밖에 없지도 않은 심리가 확산되면서 지방에서 강남으로 가자, 강남 지역에서 똘똘한 집 한 채를 사자, 이런 심리가 더 부추기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서 나온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어제 통계가 발표했죠. 주택가격 전망 CSI 지수, 이렇게 가격의 소비자 동향 지수를 한번 발표한 거를 보겠습니다. 어제 발표했죠. 9월의 통계인데요. 예. CSI 지수, 이건 주택 가격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자, 플러스 마이너스 어저, 텍스 마이너스 어저 지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19로 나왔습니다. 올해 4월 달에 100을 넘어서 100을 넘으면 과열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6월 이후에 4개월 연속 증가세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수준 자체는 2021년 10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후에 35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예. 더더욱이 가계부채 규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 행정 규제라든가 이런 걸 잘 하시는 이렇게 이복현 감독원장까지도 반시정적이지 않느냐, 그 방법뿐이 없거든요. 지금요. 그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반시정적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도 치는 거거든요. 잘 하시는 경제 강요를. 자, 그래서 가계부채를 규제하고, 그다음에 8.8 공급 대책, 강남 지역에 이렇게 사실 그 그린벨트를 이렇게 해제시키겠다 해서 공급 대책을 확대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예. 강남 지역의 가격 상승세는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저런 얘기를 계기로 해서 강남 집값을 어디로 하느니 부추기는 게 아니냐, 이런 게 공견에 들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강남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게 들리고 있습니다. 예.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파격적인 논리, 나름대로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은행은 국민을 안정시키는 기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민에 의해서 녹을 먹고 사는 기관입니다. 예. 또 이창용 총재가 중앙은행은 국민을 대표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파격이라 하더라도 이런 거에 미치는 역작용 이런 것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하는 것이, 사실 파격 발언 이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실 아쉬운 대목을 지적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다양한 발언들과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충격적인 거는 이틀 전에 발표됐던 금융 안정 보고서에서 엔캐리 자금이 2천억이 넘을 것이다. 이 내용이 가장 충격적이지 않았습니까? 2천억이 원이 아니라 달러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 금융 안정 이틀 전에 발표했습니다. 저는 사실 원본을 나중에 했습니다. 워낙 그 증권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엔캐리 자금 얘기가 나오는데, 시청자 여러분, 8월 초에도 이 엔캐리 자금 청산 여부 관련해서 블랙먼데이, 우리는 8호 쇼크를 서킷 브레이크 발생하고 사이드카드 발행하고 사실 사상 초유가 사태가 발생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태에서 자, 지금 미국이 빚것을 단행하고 일본이 추가 금리 인상한다, 뭐 이런 쪽에서 엔캐리 자금 청산에 대해서는 증시 입장에서는, 우리 투자 입장에서는 최대 관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엔캐리 자금 규모가 이렇게 2천억 달러다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발표와 함께 청산 시에 주가 하락과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 제가 주가 급락과 환율이 급등한다 이런 표현을 안 썼습니다. 제가 오히려 조장할 수가 있어서 이 표현을 안 썼습니다. 누마시켜서 얘기했습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엔캐리 자금은 피셔의 자금이론, 통화치라는 자금이론에서 이렇게 보면 이 자금 규모는 이게 투기 자금이냐 투자 자금이냐 구별이 힘든 자금입니다. 그러면 돈의 속성화, 투기냐 투자냐 구별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예.
아무리 투기라 보더라도 내 입장에선 정당한 근거에서 했으면 그건 투자 자금입니다. 투기와 투자를 과거에는 1년에서 1년 미만이면 투기 자금이고 1년 이상은 투자 자금이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증권사 분류 기준이 잘못된 거죠. 예. 근데 사실은 통계 입장에선 지금 것처럼 네트워킹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사이콜로지 이펙트가 겹쳐 있을 때는 통계 같은 경우는 가이드 기본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게 추정한다 해서 정확한 규모를 내놓지 못할 때는 오히려 이 규모 자체가 확증적 편향을 일으키면서 시장을 더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통계의 속성입니다. 예. 통계 속성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엔캐리 자금이 이렇게 해서 2천억 달러, 이것도 청산 가능 금액입니다. 예. 전체 자금이 아니고 이런 측면에서 청산 가능액이 2천억이다 해서 이런 쪽에서 많은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내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사실 이런 부분에서 더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처럼 외환 위기를 이미 한번 겪은 국가 입장에서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네, 엔캐리 자금 청산, 엔화 자금 청산 문제는 우리가 예. 1996년에 사실 그때 한미 의원 연맹 의장을 하셨던 김영삼, 그때는 대통령이시죠. 자, 엔캐리 자금의 청산 문제, 엔화 자금의 청산 문제에 대해서 그때 대우경제연구소 근무할 때 KBS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도 아이고 일본 내가 잘합니다. 엔화 자금 이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동안 관계가 유독합니다 하는데 일본은 경제적 동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적자라든가 확대될 때 가장 먼저 빠져나왔던 자금이 엔화 자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외환위기,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치욕의 엔화 자금을 일으켰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엔캐리 자금 청산 규모가 2천억 달러 이걸 발표는 하는 입장에서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국민의 관심사를 증대시키는 측면에서 이걸 발표하는 것도 이해하겠습니다는 예.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은행에 과거에 근무했던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한국은행에 계속해서 근무한다면 이 보고서는 사실 그만한 위치는 되지 않았겠습니다는 반대를 했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은 1996년의 상황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 이걸 강조했을 겁니다. 강조할 겁니다. 1996년 경상수지 적자는 그때 320억 달러 사상 최고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적자, 올해 적자가 아니라 경상수지 흑자는 상반기에 377억 달러입니다. 서울달러입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캐리 자금 청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내 증시에 들어왔던 자금 같은 경우는요. 엔화 자금, 기껏 엔캐리 자금 성격을 갖고 있는 자금 정확하게 추가할 수 없습니다는 올해 들어서 외국인 자금 32조 정도 들어왔는데요. 이게 한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에 들어왔던 엔화 자금이라 해서 전부 청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오히려 정책부서 입장에서는 국내 이렇게 엔캐리 자금에 대해서 굉장히 한다면 이걸 발표하는 게 하는 것보다도 자 이렇게 불안하지만 이렇게 청산 규모가 불안하지만 과거 1990년 외환위 당시 비해서는 우리 상황이 다릅니다. 이런 쪽에 코멘트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아쉬운 대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은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한은 국민을 안정시켜야 되는 기능입니다. 안정시켜야 되는 그게 본래 제일 책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물가만 안정시킵니까? 다른 쪽도 안정시켜야죠. 예. 파격 발언의 패러는 책임은 그런 측면에서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피벗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이미 추진을 했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런 파격 발언보다도 예. 사실 우리가 피벗이 가장 늦어지는 이 자체도 파격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잘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올해 들어서 전부 맥도덕이다 해서 신흥국 금리 내렸죠. 그다음에 스위스라든가 이런 스웨덴 비유로 예. 했죠. 그다음에 ECB 내렸죠. BOE 연란드 내렸죠. 미국도 9월달에 빅컷 다닝했죠. 중국도 지금 대규모 헬리콥터 밴식을 했죠.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미국보다 경제가 안정이 돼 있습니까? 이런 국가 입장에선 피벗을 결과적으로 보면 아이고 물가만 안정시킨다. 물가만 가장 늦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 금리 인하 국면에 소상공인이라든가 뭔가에서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피벗이 가장 늦어졌습니다. 이게 파격이지 않습니까? 이게 파격. 이걸 잘해야 되죠. 충격적이죠. 이걸 잘해야죠. 우리 국가가 어떻게 우리나라 국가가 피벗이 가장 늦어집니까?
이런 것만 잘했으면, 이런 거 잘하시고 이런 파격발언 출연하고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한국의 치부를 얘기했으면 이 방송은 안 했겠죠. 안 했겠죠.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여러 생각을 들게 하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장애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